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의 김윤수입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에 이르게 한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흔히 융합의 혁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융합과 연결의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목차는 이와 같이 하겠습니다. 일단 융합혁신이 뭔지, 그리고 CPS와 디지털 트윈, 그리고 IoT라는 거, 그리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는 자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융합의 혁명이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이르게 한 연결 및 융합의 기술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융합혁신을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게 2016년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여기에 회장이었던 클라우스 슈밥 박사가 얘기하기를 지금까지 살아왔고 일하고 있던 삶의 방식이 뿌리부터 바뀔 거다. 이건 이와 같은 기술혁명의 직전에 와 있는데 이는 속도화, 파급 효과 면에서 이전에 어떠한 혁명과 비교해도 안 될 정도로 빠르고 광범위하게 일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후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됐는데, 이거를 우리나라의 학자죠. 이민화 교수, 지금은 고인이 되셨겠지만은, 이분이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융합인데 어떤 거의 융합이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두 가지의 융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프라인, 이는 현실 세계죠. 현실 세계는 어떤 물질 그런 거로 이루어진 그런 거고, 여기는 전부 아날로그의 그런 사회입니다. 어떤 시간도 계속 연속적이고, 공간도 연속적이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온라인의 세계는 정보의 세계죠. 그리고 이거는 가상의 세계입니다. 여기는 모든 것들이 데이터 처리를 위하여 디지털, 그러니까 디스크리트한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온라인의 세계로 오프라인의 현실을 쭉 보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디지털 기술이 필요하고, 디지털화하는 기술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반대로 온라인 공간에서 처리된 그런 어떤 결과들을 현실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또 반대로 아날로그화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이민화 교수가 상당히 많이 정리를 해놨고, 웹상에서도 굉장히 많은 동영상이라든가 자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관심 있는 분은 더 찾아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4차 산업혁명과 3차 산업혁명을 한번 비교를 해보죠. 3차 산업혁명까지는 이전의 혁명, 1, 2차 산업혁명, 거기에 있던 기계화, 그리고 전기화 혁명을 넘어가지고 3차 산업혁명을 이렇게 하게 한 거는 정보의 혁명이죠. 정보기술 혁명을 통해 가지고 3차 산업혁명에서는 자동화 기술이라는 걸 완성을 했습니다. 자동화라는 거는 어떤 연역적인 규칙,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어떤 주어진 인풋, 그런 걸 가지고 주어진 결과로 어떤 계산이라든가 이런 그런 거에서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자동화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를 조립할 때 굉장히 많은 로봇들이 사용이 되죠. 로봇을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그런 경로, 그리고 어떤 물건을 집어서 어디에다 놔야 할지, 그런 타겟 포인트, 이런 것들을 전부 일련의 어떤 규칙,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규칙에 의해서 하는 것들이 자동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4차 산업혁명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어떤 융합의 혁명인데 그 중에 가장 차이가 나는 게 이와 같이 지능화 혁명입니다. 지능화 혁명에서는 어떤 사람의 머리와 같은 그런 일종의 뇌 같은 게 있어서 인풋에 대해서 학습을 해서 예측을 한 결과를 내서 그거를 현실에 반영을 하고, 만약에 결론이 틀렸다. 그럼 다시 학습을 통해서 이 학습 모델을 계속 변화를 시킵니다. 마치 아이들이 언어 공부를 하는 것 같이 똑같은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 지능화, 이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융합을 이제 말씀드리면 융합의 단계는 이와 같이 할 수 있어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를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융합을 하는데, 여기에는 일단은 오프라인의 모든 데이터, 이런 것들을 융합을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보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보내는데 이거를 특히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거를 여기서는 많은 데이터를 보는데 빅데이터, 그런 걸 얘기를 하죠. 그리고 데이터의 양이 많고 그러니까 이걸 처리할 때는 AI, 즉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처리들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수집에는 뭐가 들어가요? 각 사물에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조그만 장치들이 전부 들어가죠. 그런 것들이 이제 IoT를 통해서 달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수집하고
그리고 이제 저장 분석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어떤 예측과 맞춤의 그런 행위를 합니다. 이걸 통해서 어떤 가치 창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최종적으로 현실에 다시 반영을 시켜서 시각화를 하고 동기화를 해가지고 융합을 완성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어떤 그 현실 세계의 이벤트들을 가상 세계에 반영을 시켜서 가상 세계에서 현실 세계를 가장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그런 방법들을 만들어서 반영하는 그런 융합의 단계를 4차 산업혁명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그 중심이 되는 거죠. CPS와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CPS와 디지털 트윈은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3차 산업혁명까지는 그러니까 자동화를 이루겠다 그랬죠. 그리고 지능화를 4차 산업혁명에서는 하는데 지능화를 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CPS 아니면 디지털 트윈입니다. CPS라는 건 어떤 거냐? 이거는 컴퓨터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그 두 가지 기술들을 결합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향후에 움직여야 할지 그런 것들을 해주는 일종의 프로세스 컨트롤 그런 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그래서 일종의 이제 과학적인 용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디지털 트윈이라는 건 반면에 엔지니어링 용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는 일은 똑같고 디지털 트윈은 어떤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 그러면 현실 세계에 디지털 모델 그런 거를 만드는 데 주력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하고 CPS는 결국 같은 개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디지털 트윈의 예는 굉장히 많이 있죠. 물리적 세계하고 동일한 그 디지털 쌍둥이 아니면 디지털 카피에 해당하는 거니까 일단 이와 같은 뭐 기계장치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기계장치들로 이루어진 그 공장 그런 것도 전부 이 디지털 트윈으로 모델링을 해가지고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도시, 이런 도시의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건 이제 포항제철 같은 데서 이제 하는 그 용광로, 그런 제어도 여러 가지 디지털 트윈을 통해가지고 제어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유효소에는 많이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의학의 그 어플리케이션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여러 가지 인체를 디지털 트윈으로 모델링 해가지고 어떤 사람의, 각 개인의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프로젝트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디지털 트윈의 예가 하나가 이제 내비게이션이죠. 제가 오늘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도로상으로 자동차를 몰고 이렇게 쭉 왔습니다. 제가 여기를 도착한 시간이 한 10시 20분쯤 되는데 제가 9시 한 40분경에 떠났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내비를 켜가지고 나는 방송통신대학교를 가는데 어떤 패스로 가야 되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일단 도착 경로, 그 최종 목적지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입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것들이 내비게이션에 들어가는 백그라운드에 이제 여러 가지 교통정보라든가 데이터들이 있죠. 그런 가상 세계로 들어가서 내가 도착 시간하고 최적 경로를 물어보면은 얘는 어떻게 해요? 도착 시간을 예측하고 최종 경로를 제안을 해서 저한테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와 같은 길을 쭉 따라서 이제 옴으로써 10시 20분경에 도착을 할 수 있었어요. 가장 쉽게 보는 디지털 트윈의 예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와 같은 4차 산업혁명을 이룩하게 하는 가장 하부 구조라고 할 수 있죠. IoT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oT라는 거는 인터넷 오브 띵스의 약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굉장히 많은 사물들을 어떻게 연결을, 인터넷에 연결을 해서 이 사물들에서 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여러 일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IoT라고 할 수 있죠. 일단 IoT는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돼서 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하는 어떤 하이퍼 네트워크, 초연결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물들이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람이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어떻게 언어를 통해서 하죠. 똑같은 언어를 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공통적인 언어, 그걸 여기서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고 그리고 또 각 사물이 센서와 통신 장치를 보유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시간으로 송수신하고 그리고 서로를 인지하고 유기적인 제어를 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각 사물이 이와 같이 통신의 주체로 참여해서 능동적으로 인간을 지원하는 스마트 서비스 이거를 창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IoT라고 할 수 있죠.
이게 IoT의 역사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죠. 그 인터넷 초반이죠. 아주 초기죠. 1982년에 그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인터넷에 연결해서 콜라를 자동으로 판매하는 자동 판매기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팔로알토 리서치 센터, 굉장히 유명한 연구기관이죠. 여기서 이제 유비퀴터스 컴퓨팅이라는 그런 그 제목으로 해서 마크 와이저라는 사람이 IoT의 비전을 1991년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학문 도메인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건 IEEE 스펙트럼에 1994년에 이와 같은 IoT와 같은 그런 그 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통신 방식, 그런 것들에 대해 스몰 패킷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그런 논문이 이제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IoT에 많이 쓰고 있는 통신 규약,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된 최초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프록터 앤 갬블의 이제 케빈 에스턴이라는 사람이 IoT라는 말을 처음 만들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시스코의 견해인데, IoT의 시작이 언제냐? 그건 이제 시스코에서는 그 사람, 그 connected people, 그러니까 연결된 사람하고 그리고 연결된 물체, 오브젝트 개수의 그 비가 1대1 이상 될 때, 그때를 이제 IoT의 시작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대략 한 2010년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이 IoT의 생태계라면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일단 그 엣지, 그 각 사물에 해당하는 거죠. 사물에 그 센서를 달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여기에 나오는 정보들을 이제 전달을 쭉 해주는 거예요. 정보 전달에는 뭐가 필요해요? 게이트웨이하고 네트워크 인프라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것들을 모아서 어떤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서비스를 해주는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하고 서비스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일단 엣지 장치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센서라는 게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 액추에이터, 어떤 움직임을 하든 아니면은 뭐 열을 가해서 온도를 올리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액추에이터라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접속의 수단, 센서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접속의 수단으로 이제 근거리의 접속은 주로 이제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블루투스. 그리고 이제 뭐 그 G웨이브라는 거, 지급이라는 이런 것들은 주로 근거리에서 이런 IoT 기기들을 네트워크에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엣지에는 어떤 컴퓨팅 기술,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한 연산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컴퓨팅 파워가 필요해요. 그리고 게이트웨이하고 네트워크 인프라에서는 여러 가지 연동 표준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서는 이런 거, 특히 이거를 요새는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많이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볼 수 있는 클라이언트 시스템,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PC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클라이언트 시스템도 필요하고, 여기엔 또 반드시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들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엣지 장치하고 사물들에 이제 보면, 엣지 장치 하는 일은 뭐래요? 실시간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리고 게이트웨이는 뭐를 합니까? 서비스의 어떤 지리적 영역을 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는 서비스의 내용하고 이제 규모를 이제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어떤 개수를 본다 그러면, 일단 엣지 장치하고 사물은 최소한 100억 개 이상, 현재 상태로 이제 세계 이상의 이제 개수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게이트웨이하고 네트워크 인프라는 뭐 주로 이제 사업자들이 하는, 통신 사업자들이 하는 그런 영역이죠. 그래서 이건 뭐 주로 10에 100에서 1000개 그런 정도 사이가 아마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그래서 이와 같은 통신 사업자들이 이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은 여러 가지 플랫폼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존이라든가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우리나라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서 이와 같은 그 서비스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엣지 장치예요. 엣지 장치가 개수가 이제 100억 개 단위, 뭐 이게 이제 뭐 1000억 계속 증가를 하겠죠. 이거를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엣지 장치 개수도 많고, 그리고 대부분은 전지를 통해서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저전력 소모를 해야 되고, 크기도 작아야 되고, 반면에 또 연산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 하는 기술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죠. IoT 엣지 역할은 이와 같이, 뭐 하나의 강아지를 하나 이제 보면 되는데, 강아지가 어떤 그 센서를 통해서 냄새를 쭉 맡고 그러죠. 이게 현실 세계 물리량을 전기 신호로 변환시키는 게 센서고, 그 다음에 센서 신호 처리죠. 이 강아지가 이제 그 냄새를 맡아서 뇌로 보내면은, 이게 무슨 냄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을 하도록 신호 처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주인한테 알려야 할 경우는 이렇게 이제 지져가지고 알려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기가 움직여야 할 경우는 이제 바로 움직이도록 이와 같이 네 가지의 요소가 전부 들어간 게 IoT 에지의 역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하는 것들을 이제 거기에 기술들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일단 아날로그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죠. 아날로그 시대의 대표적인 기기가 통신기기. 전화가 대표적인 통신기기인데 전화가 있고, 그리고 방송기기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같이 미디어 기기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때도 컴퓨터라는 건 있었지만 컴퓨터는 일단 논의를 하고, 그럼 여기에 보면 정보의 종류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식, 그리고 전달의 수단이 다 달랐죠.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많은 아날로그적 요소, 뭐 기계도 들어가고, 그리고 뭐 전자 부품도 들어가고, 뭐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서로 다른 기술을 통해서 구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예를 들어 이와 같이 들어가는 미디어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카피를 하면은 질이 저하가 돼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은 아날로그 이런 제품들은 만드는 사람, 설계하는 사람의 그 스킬에 따라서 굉장히 질적인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거는 경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아날로그 시대는 이와 같았습니다. 이때는 아날로그 시대 강자는 처음엔 미국, 그 다음에 특히 이와 같은 부분에서는 일본이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국가가 됐었죠. 근데 반면에 이제 우리는 현재 디지털 시대에 이제 살고 있어요. 디지털 시대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거의 모두가 이와 같은 거로 통일이 됩니다. 어떤 연산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저장 공간을 가진 컴퓨터 시스템에서 어떤 입출력 장치를 가지면서 데이터를 가지고 통제를 해서 거의 모든 일들을 이룩해내요. 그래서 연산 능력을 이와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배분을 하는데, 이 배분하는 방법, 이런 거에 따라서 기기의 성질들이 전부 바뀌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뭐 전자교환기, 스마트폰, 뭐 TV라든가, 또 뭐 예를 들어 5G 교환기, 심지어 자동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모두 비슷한 기술, 같이 CPU와 메모리를 가지고 입출력 장치를 가진 그런 디바이스에서, 디지털 디바이스죠. 데이터를 조작을 해서 어떤 목적들을 이루는 굉장히 유사한 형태, 그런 것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디지털 시대의 특징이에요. 디지털 시대에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두 가지 나눌 수 있는데, 하드웨어라는 건 뭐예요? 어떤 연산력을, 그리고 메모리, 그리고 입출력으로 한 기본 장치를 제공하는 게 이제 하드웨어의 역할이고, 소프트웨어라는 건 뭐냐? 목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하드웨어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연산력, 메모리 입출력 이런 거를 적절히 배분하고 그런 기획을 하고 그걸 운영하는 그런 거 역할이 소프트웨어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는 어떤 차원,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배분 및 실행을 하는 어떤 행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경차하고 슈퍼카하고는 하드웨어는 굉장히 다르죠. 슈퍼카는 뭐 예를 들어 1000마력짜리도 있고, 근데 경차는 뭐 50마력짜리도 있고, 그렇죠. 두 가지는 굉장히 서로 다른 하드웨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전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해요. 소프트웨어를 하는 거는 거의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에서는 이와 같이 간결하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언어들이 이제 많이 나왔고, 하드웨어는 중요한 게 이거 초고속 연산, 저전력, 소형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들이 이제 발전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반도체 기술이죠. 하드웨어에서는. IoT 에지의 예를 보면 이와 같이 이제 온도 제어기도 있고, 뭐 길에 많이 있는 지능형 교통관의 카메라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스마트카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IoT 에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가능하게 한 기술들에 대해서 알아보죠. 일단 반도체하고 이제 IC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진공관 시대에서 이제 IC, 트랜지스터 시대로, 반도체 시대로 넘어간 게 제일 큰 이벤트였죠. 이 사람이 발명을 해서 이게 이제 IC까지 이르게 된 그런 거죠. 반도체라는 건 1947년에 이제 트랜지스터를 쇼클리 박사가 발명함으로써 시작이 됐는데, 이때는 주먹만 했던 진공관이 쌀알 만한 트랜지스터로 변해서 굉장히 크기도 축소되고, 그리고 동작도 빨라지고, 그다음에 또 상당히 신뢰성이 많이 더해졌죠. 그것이 된 게 이제 반도체 역할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좀 더 모아가지고 한 것들이 IC라는 거예요. IC라는 건 잭 킬비라고 한 사람, 그리고 로버트 노이스라는 인텔의 창업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발명을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이벤트고,
아주 제일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는 이제 이겁니다. 모스FET라는 게 발명이 됐는데, 이거는 모스FET는 한국인 과학자가 발명을 했어요. 강대원 박사라는 분이. 그래서 여기서는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해서 이 특징은 굉장히 작게도 만들 수 있고 전력 소모가 거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컴퓨터에는 전부 모스FET 기술이 채용된 칩을 쓰고 있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서 플래시 메모리, 비발성 메모리의 대표죠. 그거를 만들 수 있는 이런 플로팅 게이트 모스FET라는 것도 이분이 발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한국인 과학자가 굉장히 큰 공헌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센서 기술입니다. 센서는 이와 같이 이제 어떤 측정값이 있으면 그거에 해당하는 출력을 전기 신호로 내는 게 출력값인데, 센서인데, 센서에는 많은 신호 처리가 필요합니다. 잡음도 없애야 되고, 그리고 디지털 변환도 하고 처리도 하고, 그래서 측정값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센서죠. 그래서 IoT는 같이 간단히 맞추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빅데이터라는 거는 가트너가 정의를 했는데,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쏟아져 나오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얘기할 때 흔히 3V라고 얘기합니다. 속도, 크기, 그리고 다양성, 이 세 개를 3V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 정확성, veracity, 그 다음에 이제 value, 이런 거에서 각각 5V, 4V, 5V라고도 얘기를 하고, 여기다 같이 validity, volatility, 그걸 합쳐가지고 7V라고도 얘기를 해요. 저 지금 빅데이터는 이와 같이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빅데이터는 새로운 데이터 소스에서 수집된 굉장히 복잡하고 거대한 데이터 세트죠.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데이터 프로세싱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는 다루기 어려운 굉장히 큰 용량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플랫폼들이 새로 이제 도입이 되죠. 클라우드 시스템에 이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 되겠고. 데이터 크기의 변화를 보면은 그 2006년에서 2020년까지 크기가 변화된 건데, 이 엄청난 데이터가 이제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연간 기업 데이터로 발생되는 데이터 양이에요. 제타바이트, 그러니까 요런 정도면 40 제타바이트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1 제타바이트가 얼마냐?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많이 쓰고 있는 테라바이트 하드디스크, 이게 있죠? 테라바이트의 10억 배, 그게 제타바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지금 쌓이고 있어요. 근데 그 데이터 중에 특히 이와 같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는 데이터, 예를 들어 숫자 데이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반면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건 대부분 무정형의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 음성, 영상, 이와 같이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데이터가 이제 제대로 활용이 되려면은 데이터가 태깅이 되고 딱지를 붙이고, 그리고 그거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 율들을 보면은 2010년에는 굉장히 작은 포션만 이렇게 태깅이 되고 쌓였어요. 분석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원래 로 데이터, 그거를 태깅하고 분석하는 게 2020년에는 거의 한 3분의 1 수준으로 왔죠.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처리하기 위한 그런 거가 바로 이제 AI로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죠. 빅데이터 활용 사례 보면 이게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 대선에 맞춤형 선거 전략을 하기 위해서 많이 활용을 했었고, 그리고 아마존에서는 사전 배송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부들이 목요일이면 꼭 기저귀를 주문하더라. 그런 거 있으면 아마존에서는 목요일날 미리 기저귀를 갖다 놔요. 그 지역에다. 그래서 오더가 오면 바로 배송할 수 있게 사전 배송도 하고 있고, 그리고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 이런 데서 맞춤형 경어를 많이 쓰고 있죠. 여러분이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뭐를 사거나 잘 검색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나한테 반드시 와요. 인터넷 웹서핑하고 그럴 때. 그리고 또 그 스포츠에서도 많이 활용을 했는데, 메이저리그에서도 이런 예가 있고, 메이저리그의 오클랜드 애슬레틱스라는 팀의 구단장이 이 팀이 굉장히 구단 지원금도 없고, 이거 한 24위 정도 했다 그러는데, 그렇지만 그걸 데이터 야구를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함으로써 4년간 포스트 시즌도 진출하고 전례 없던 20연승도 이제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월드컵 때 독일 대표팀이 셉이라는 회사하고 매치 인사이트라는 그런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서 또 활용을 함으로써 우승에 이르게 됐죠. 이때는 선수한테 센서를 4개씩 달아서 골키퍼는 6개를 달고 선수의 실시간 데이터를 전부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코치하고 감독한테 전달을 해서
전략에 계속 반영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자라라는 회사, 여기 TV 광고도 안 하고 프로모션도 안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 패션 회사인데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 여기는 RFID를 달아서 그걸 통해 가지고 매일의 데이터를 디자이너한테 전달을 하고 그게 다음 상품에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자라의 역할. 그래서 여기는 1년에 세일을 딱 2번 해서 재고 처리를 하고 이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구글의 그 자동 번역. 과거에는 그 자동 번역 제일 처음 시작한 게 IBM이었는데 IBM에서는 이거를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는 영어의 문법부터 배웠어요. IBM에서 그와 같은 어프로치를 한 거예요. 문구를 해석을 하는데 명사, 동사, 형용사가 뭔지 그거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40년간 했는데 신통치가 않았어요. 근데 구글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획기적으로 바꿔놨죠. 일단 AI를 조금 말씀드리겠는데 AI 전에 많이 쓰던 게 패턴 인식이라는 걸 많이 썼어요. 패턴 인식은 뭐냐 그러면 어떤 그 물체가 있으면은 그거를 특성을 추출합니다. 그 특성을 추출해서 분류를 하는 그런 거가 이제 패턴 인식이었는데 여기 특성 추출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만든 알고리즘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해요. 굉장히 많은 연산들이 들어가는 일들이죠. 그리고 분류에 있어서는 그 특성들이 어떤 특성들이 어느 정도의 확률로 있으면 이거는 뭐다 이런 식의 분류할 수 있는 거를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만들어 놔요. 특성을 통해서 어떤 물체를 인식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놨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했어요. 근데 딥러닝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게 보면은 굉장히 이거를 여러 단계로 나눠서 이제 그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로 레벨에 그리고 미드 레벨, 하이 레벨의 피처를 만들어서 이거를 분류를 함으로써 이게 예를 들어 자동차다 이렇게 해요. 이와 같은 하는 거는 이게 신경망이라고 하고 있는 이런 그 과정을 이런 연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풋이 있으면 그거를 이와 같이 다단계를 통해서 분류를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어떤 거다 그런 거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딥러닝에 들어가는 이제 가장 베이직한 엘리먼트인데요. 이와 같은 엘리먼트는 어떤 입력이 있으면은 입력에다 어떤 데이터 값을 곱해서 더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뭔지 판단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 이게 신경세포하고 똑같아요. 이와 같이 하나의 뉴런이라 그러죠. 이제 하나의 뉴런을 이제 그 디지털로 구현된 뉴런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거를 우리가 이제 신경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신경망은 이와 같이 이제 아주 간단한 한 단계짜리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이렇게 딥러닝, 그러니까 굉장히 다단계죠. 다단계로 된 그런 신경망을 사용을 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빅데이터 시대, 여기에 이제 어디에 가치를 둘 거냐,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빅데이터하고 AI는 서로 간의 불가분의 관계인데, 빅데이터는 AI를 먹여 살리고, 그리고 트레이닝을 시키는 하나 데이터죠. 말하자면 식량에 해당합니다. 근데 AI라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AI가 아무런 통제 장치 없이 발전된다면 이게 반드시 인류를 위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AI 기술에는 굉장히 성우와 사롱과 간의 그 견제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15년에 이와 같이 AI를 하는 회사들이 AI 플랫폼들을 전부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AI 플랫폼은 공개를 했는데 반면에 어떻습니까? 어디서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통제를 하죠. 대표적으로는 중국 같은 경우가 이와 같이 데이터를 쌓아놓는 게 이 데이터가 절대로 해외로 유출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개인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통제를 하죠. 데이터는 비공개입니다. 반면에 AI 플랫폼들은 공개를 하고. 근데 봐요. 이 AI 플랫폼들을 하는 하나의 사람으로 따지면 정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라는 거는 사람으로 말하면 어떤 식량에 해당해요. 그럼 이런 것들을 운영하기 위한 육체는 뭐냐? 여러분들 뭔 것 같습니까? 육체는 이와 같은 AI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술에 해당하는 거죠. 뭐냐? 육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반도체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특히 반도체에서도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과거에 지금까지 쓰고 있는 컴퓨터들은 하나의 CPU 아니면 몇 개의 CPU가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모아진 형태의 메모리, 그거를 이용해서 리소스를 분배해서 어떤 역할을 수행을 했는데 딥러닝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될 겁니다.
딥러닝에서는 이와 같이 프로세싱 엘리먼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기존의 컴퓨터, 폰로이만 컴퓨터라고 그러는데 그거로 하기에는 조금 낭비 요소가 많은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거는 여기에서는 이와 같이 각각 이런 길들이 하나의 연산을 하는 곱하기를 하는 과정입니다. 곱하기를 하는데 어떤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를 곱하기 위해서 이 숫자는 이 엘리먼트 옆에 바로 있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 메모리의 구조가 좀 바뀌어야죠. 메모리가 집중된 메모리가 아니고 분산된 메모리. 그리고 프로세싱 엘리먼트 굉장히 많고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건 결국은 새로운 아키텍처의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의 나라, 뭐 유럽, 미국, 중국도 그렇고 반도체를 자국의 산업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둘 거냐. 우리는 AI 플랫폼은 이제 기왕지사 공개가 됐고,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는 굉장히 많은 또 연구 리소스도 많이 필요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가 뭐냐 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분야. 바로 이제 데이터. 이 부분. 데이터를 어떻게 잘 수집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거.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산업 같은 이와 같이 그 육체를 만드는 기술. 그런 쪽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많이 포커스를 해야 할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은 아래 이메일 주소 적혀 있죠. 요리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